어, 2025년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네, 시간이 참 빨라요. 이맘때쯤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나한테 어떤 지적인 성장이 있었나 하고요. 그렇죠. 한 해를 좀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한 서평가가 2024년 한 해 동안 읽은 책이 무려 105권인데 그중에서 딱 5권을 엄선했어요. 네, 기준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적 만족도, 실용성, 그리고 생각의 깊이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뽑았다고 해요. 네, 생물학, 양자물리학, 도시 역사, 금융, 그리고 국가론까지. 분야는 정말 다 다른데요. 네네. 근데 이 책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책 요약이 아닙니다. 이 5권의 책이 제시하는 뭐랄까 세상을 보는 5개의 새로운 렌즈를 얻는 경험에 가까울 겁니다. 자, 그럼 그 흥미로운 지적 탐험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와일드우드입니다. 혹시 요즘 자녀 때문에, 특히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자녀 때문에 제가 도대체 왜 저러나 하고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하하,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이 정말 뜻밖의 해답을 주더라고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사실은 킹펭귄, 하이에나, 심지어 늑대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사춘기를 동물의 세계를 통해 다시 보게 만드는 거죠. 네,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 책의 핵심 통찰이 바로 그건데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반항이다, 일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기 행동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사실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랄까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서 이제 혼자 생존해야 하니까. 아, 생존을 위한 훈련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일종의 필수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래 집단 인정에 막 목숨 거는 모습들 있잖아요. 아, 있죠. 친구가 세상의 전부인 시기. 바로 그거죠. 그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곧 죽음인 늑대 사회에서 동료들하고 유대를 만들고 서열을 배우는 과정이랑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위험천만한 행동들도요? 운전면허 따자마자 막 과속하고 그러는 거요? 바로 그겁니다. 어른들 눈에는 정말 철없는 객기처럼 보이잖아요. 네, 걱정되죠. 근데 야생에서는 그게 생존의 필수적인 위험평가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라는 시각을 제시해요. 포식자를 피하고 새로운 먹이터를 찾고 자연이 가장 오래된 학교인 셈이죠. 그런데요. 그런 설명이 모든 무모한 행동을 생존 본능이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분명히 선을 넘는 위험한 행동들도 있잖아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자들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요. 이게 모든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죠. 네. 책의 진짜 목적은 이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이면에 이런 강력한 진화적인 충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무조건 누르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예를 들면 스포츠나 창의적인 도전 활동 같은 걸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아라는 낙인 대신에 성장통을 겪는 예비 성인으로 보게 만드는 관점의 전환. 그게 이 책의 가장 큰 선물인 거죠. 관점의 전환이라. 와일드후드가 우리 행동의 생물학적 뿌리를 보게 했다면 다음 책은 스케일이 그냥 우주로 확 커집니다. 하하, 네, 정말 그렇죠. 로버트 란자의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원제는 바이오센트리즘인데요. 주장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관찰자인 당신이 없다면 이 우주도 현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양자 물리학에 기반한 주장인데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13억 년 전의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나고 그 안에 작은 지구에서 아주 우연히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우주라는 무대가 먼저 있고 우리는 한참 뒤에 나온 배우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게 상식이니까요. 근데 이 책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다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다는 게 정말 문자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철학적인 비유 같은 건가요?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네요. 그 반응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자도 어려운 게 정상이라는 말로 독자를 다독이면서 시작하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이건 비유가 아니고요.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를 정말 끝까지 밀어붙인 과학적인 가설입니다. 관찰자 효과요? 네.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관찰하는 행위가 그 입자의 상태를 결정하거든요. 관찰하기 전에는 그냥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딱 정해지는 거죠. 아, 바이오센트리즘은 이 원리를 우주 전체로 확장한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관찰자로서 이 불확실한 우주의 현실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무대가 배우를 만든 게 아니라 배우가 등장해야 비로소 무대가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과학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철학적인 느낌을 줘요. 나는 누구인가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과학으로 답을 하려고 하니까요. 네. 물론 주류과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적인 가설이지만 나라는 존재가 이 광활한 우주의 그냥 들러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상상력, 이것만으로도 정말 지적인 전류를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한 사람의 본능에서 시작해서 그 의식이 우주를 창조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스케일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개별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 도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벤 윌슨의 메트로폴리스입니다. 네, 도시. 인류의 욕망과 혁신이 충돌하고 뒤섞이는 공간이죠. 이 책은 그 공간이 어떻게 지난 6천년간 인류 문명을 이끌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도시의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책은 도시를 그냥 건물이나 도로의 집합으로 보지 않아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보는 거죠. 유기체요? 네, 고대 도시 우르크부터 로마, 런던을 거쳐서 오늘날 라고스 같은 메가시티까지요. 우리가 도시에 대해 갖는 인상 중 하나가 혼란스러움이잖아요. 그렇죠. 복잡하고 정신없고. 이 책은 바로 그 혼란이야말로 도시의 본질이고 힘이라고 말합니다. 혼란이 힘이라니 좀 역설적인데요. 보통은 질서랑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저자는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는 오히려 활력을 잃고 유령도시가 되기 쉽다고 지적해요. 아, 정말요? 네. 오히려 위대한 도시들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만남, 우연한 충돌,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부대끼면서 지식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도시의 무질서함이 창조적 에너지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듣고 보니 흥미롭긴 한데 동시에 그런 혼돈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극심한 불평등, 범죄 같은 어두운 면도 낳지 않나요? 이 책은 그런 문제들도 좀 균형 있게 다루나요? 물론입니다. 도시의 영광만 찬양하지 않아요. 도시가 부와 기회를 만드는 만큼 어떻게 빈곤과 질병, 차별을 집중시키고 증폭시켰는지도 아주 냉정하게 파헤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인류에게 최상의 선택지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도시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결국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도시적인 방식으로만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매일 걷던 거리가 다르게 보일 것 같네요. 네, 역사의 지층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이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옷이라면 네 번째 책은 그 욕망이 가장 순수하고도 위험한 형태로 폭발하는 추상적인 공간, 바로 금융시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아, 헤지펀드 열전이군요. 네, 세바스찬 말라비의 책이죠. 서평가가 이 책을 금융무협지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짐 사이먼스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각자 자기만의 절대 비기, 그러니까 투자 철학을 가지고 시장이라는 거대한 강호를 상대로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하하, 정말 무협지 같네요. 네. 어떻게 이기고 또 때로는 어떻게 처절하게 패배했는지 정말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건 단순히 이렇게 투자하면 성공한다, 이런 책이 아니에요. 아, 그럼 돈을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군요. 전혀요.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 앞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 천재들의 그 광기 어린 확신, 그리고 처절한 실패까지 다 보여줍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인간의 심리, 그 본성에 대한 탐구에 더 가깝죠. 그럼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이 천재들의 비법을 좀 배워서 투자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건요, 대부분의 독자가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정반대요? 네. 이 책의 가장 역설적인 지점인데요. 최고의 공격수들 이야기를 다루면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수비 전략을 가르쳐줘요. 수비 전략이요? 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나는 조지 소로스나 짐 사이먼스가 될 수 없구나. 이걸 뼈저리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 정말이네요.
최고의 영웅담을 읽고 나서 얻는 교훈이 나는 영웅이 될 수 없으니 얌전히 있자라니. 정말 역설적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깨달음이죠. 그들의 치열한 삶을 보면서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체감하고 나면 아, 저런 스트레스 받느니 마음 편하게 지수 추종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구나. 이런 현명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와, 투자의 세계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적인 철학을 세우게 해주는 최고의 투자 입문서라는 말이 딱 맞네요. 네,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의 본능, 의식, 그리고 그들이 모여 만든 도시와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점점 스케일이 커지고 있죠? 네, 점점 줌아웃하는 느낌이네요. 마지막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걸 담는 가장 거대한 틀, 바로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런 에스모글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아, 현대의 고전이죠? 네. 이 책은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한반도죠. 밤의 위성사진 보면 남쪽은 환하게 빛나는데 북쪽은 그냥 암흑이니까요. 맞아요. 같은 민족, 비슷한 지리적 조건인데도 말이죠. 흔히들 지리나 자원, 문화 같은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들은 그런 기존의 가설들을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그리고 단언하죠.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제도다. 제도, institutions. 네, 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수 엘리트가 부와 권력을 복점하는 착취적 제도고요. 착취적 제도? 다른 하나는 다수의 사람이 정치, 경제적 기회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국가의 운명을 갈랐다는 거죠. 하지만 착취적인 독재 국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을 관통해요. 저자들도 착취적 제도 하에서 어느 정도 성장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중앙 권력이 자원을 막 총동원해서 특정 산업에 쏟아붓는 방식이죠. 네. 하지만 그런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로마 제국부터 구소련, 그리고 현대의 여러 독재국가 사례를 통해 증명합니다. 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혁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혁신. 네. 착취적 제도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나오면 기존 엘리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의도적으로 혁신을 억누릅니다. 반면에 포용적 제도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니까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죠. 네, 그렇죠. 바로 그 믿음이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돼서 지속적인 번영을 이끈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결국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사느냐가 훨씬 더 결정적일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이 과연 포용적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동물의 본능에서 출발해서 우주와 나의 관계를 탐색하고 도시와 금융시장의 속성을 본 뒤 마지막으로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까지 오늘 정말 5권의 책이라는 창을 통해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을 여행했네요. 맞습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였지만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든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네, 5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인간과 세계라는 훨씬 더 입체적인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책들을 쭉 관통해보면 우리는 참 다층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진화의 산물이자 도시의 시민이고 국가 제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우리 자신의 관찰을 통해 현실을 구성할 수도 있는 존재니까요. 와, 이 모든 다른 스케일의 이야기들이 결국 나라는 한 존재 안에서 교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는 생물학적 본능, 사회적 구조, 국가라는 거대한 제도의 힘, 그리고 어쩌면 물리법칙 그 자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보이지 않는 힘 속에서 온전히 나의 의지로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와, 정말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탐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당신의 답은 무엇일지 이 지적인 여운을 가지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